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이다. 그리고 그 체스판 위에서 각 국가는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찾아 움직인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설전을 벌여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러시아 편향 움직임을 1970년대 삼각 외교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을 끌어안았다면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과거 미국은 냉전에서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승리의 많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삼각 외교였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그 삼각 외교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그에 져서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브레진스키는 1928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유럽과 캐나다에서 보냈죠. 그리고 1953년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정책가로서의 커리어를 열게 됩니다. 그는 1960년대 초 케네디 대통령의 외교정책 싱크탱크로 백악관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1960년대 후반 존슨 대통령의 자문, 그리고 1977년부터 81년까지 지미 카터 대통령을 도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절정기였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요. 몇 가지 사건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수차례 전쟁을 치른 1970년대, 중동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의 정상들을 미국에 초청, 평화회담을 중재했는데요. 브레진스키는 회담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담 초반은 말 그대로 비관적이었지만 그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여 양국의 감정적 대립을 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경제적 보장책을 설계해 양국에 제시하죠. 결국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아랍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또 미중 수교는 그의 업적 중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닉슨과 키신저를 기억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한 게 브레진스키죠. 닉슨 행정부는 1972년 당시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첫 발을 뗐지만 이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브레진스키는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여 소련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바로 삼각 외교 전략으로 말이죠. 이 삼각 외교 전략의 배경에는 중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사후 중국과 러시아는 이념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의 후계자 후르쇼프는 정권을 잡자 스탈린을 격하하며 서방 세력과의 평화공전 노선을 표방하게 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잘못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혁명의 지도자였다. 왜 그를 모욕하냐며 후르쇼프의 행보에 강한 반감을 표시합니다. 1960년대 중반 양국은 국경 지역인 우수리강의 전바오 섬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손을 잡은 것이죠. 아무래도 두 강대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못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후 1971년 핑퐁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긴장을 완화합니다. 이후 키신저가 비밀리에 방중하여 저언라이 총리와 외교 정상회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72년 닉슨이 역사적인 방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판을 더욱 진하게 만든 사람은 브레진스키였습니다. 1978년 카터 행정부 시절 브레진스키가 미국 측 전략가로 깊이 개입하며 덩샤오핑과 국교 수립 조건을 조율하였는데요. 마침 덩샤오핑은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던 인물이었기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 주장하되 무력 통일을 즉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9년 1월 1일, 이번에는 반대로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수교가 정상 발표됩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소련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의 침공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을 파견합니다. 아프간은 소련의 남부 국경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 소수민족들과도 관련이 있어 이슬람 반란이 소련 내부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중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브레진스키는 소련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 침공 이전부터 아프간 반군인 무자헤딘에 대한 비밀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덫에 빠진 것처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덫에 빠지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를 두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소련에게 그들의 베트남을 안겨주었다. 이를 통해 소련은 10년간 전쟁에 발이 묶이고 막대한 인명과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련 붕괴의 가속화 요인이 되었죠. 브레진스키가 쓴 거대한 체스판은 199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던 시기였죠. 냉전의 승리를 자축한 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브레진스키는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패권은 절대 자연스럽게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즉, 지정학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했죠. 그런데 왜 체스판일까요? 브레진스키는 세계를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요. 그럼 왜 유라시아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세계를 지배한 제국들은 모두 유라시아를 장악한 자들이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 몽골 제국, 그리고 냉전기의 소련까지. 세계사의 중심은 언제나 이 초대형 대륙의 중심부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유라시아 체스판 위에서 판을 설계하고 움직이고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브레진스키의 설명입니다.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의 몇몇 국가들을 역동적 게임 참가자, 중요하지만 참가자는 아닌 국가, 그리고 지정학적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지정학적 주축 국가들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 위치 때문에 외세의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입니다. 그가 꼽았던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보죠. 우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이며 서방에게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불운이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외에도 남한과 터키, 이란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주축으로 분류했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한 시선이 재밌습니다. 남한은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쯤에는 한국의 통일도 언급되었는데요. 그는 한국 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현재 지정학적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 미군을 바로 앞에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위해 북한 지역에 정치적으로 반통일 세력을 지지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브레진스키는 한국을 포함한 이 지정학적 주축의 나라들을 미국이 무시하거나 놓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이를 흡수하며 판 전체 균형이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진스키의 이 책은 1997년에 쓰였지만 그의 예측은 21세기 초반을 지나며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복귀하면 러시아는 다시 제국이 된다고 경고했었죠.
실제로 푸틴은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2022년 전면 침공에 나서며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현대 지정학자들이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냐고 했지만요. 이는 그가 말했던 유라시아 중심 축이 흔들릴 때 생기는 지정학적 균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브레진스키는 중국의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포용하면서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전쟁, 남중국해 군사 충돌, 대만 해협 긴장 등은 미국이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서 체스를 두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30년 전에 쓰인 거대한 체스판은 단순한 지정학 책이 아닙니다. 조국인 미국에게 바치는 전략서라고 생각한다면 타국인으로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쭉 읽노라면 그 해안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는 책을 통해 감성보다는 구조와 힘의 논리에, 인도주의적 감정보다는 장기적 이익과 질서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패권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며 전략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죠. 다시 한번 세계가 흔들리는 시점, 냉철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오래되었지만 배울 부분이 많은 거대한 체스판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